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0.5bp냐 0.25bp냐였는데 9월에 0.5bp 인하까지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0.5%의 큰 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으로 보면은 9월과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1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0bp 금리 인하는 10%에 불과한데요. 이제 앞으로 0.5%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쟁이 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경기 침체 징조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은 전면전으로 치달음에 따라서 경기 하락 위험을 피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FRB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속하게 1%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준 내조차서도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연준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에 더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매파들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0.5% 금리 인하와 관련된 호재들이 주식시장을 좀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잭슨홀 미팅 쪽의 주인공은 사실 연준 의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인공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 정책을 대통령이 지금 더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제한했다면은 아무래도 진정한 비둘기파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영했을 텐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성 사수라든지 전력다는 이유로 무역전쟁 상황에서도 정책 발동 여지를 스스로 좁혀놓다 보니까 FOMC 참가자 그리고 대통령 또 시장에 의해서 거의 사면 초과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1% 이상의 금리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무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FRB 의장은 사임할 경우 만류하지 않겠다. FRB보다는 중국 인민은행 쪽이 더 낫다는 공격을 받게 됐고요. 또 FOMC 결석도 최근 들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찬성파와 반대파가 반반으로 갈렸고요. 7월에는 금리를 인하시켰지만 금리 인하 결정에 2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전통이 깨진 건데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이사와도 전화를 긴 시간을 하면서 설득도 했지만 연준 장악력은 물론이고 신뢰도만 떨어지는 결과가 지금 계속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파월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이 FRB를 늘 앞서가 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뒷북 정책이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간의 괴리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FRB에 대한 신뢰도 추락, 여기에 금융 정책의 영향력도 떨어지는 역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는 연준을 대신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도해서 끌고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FRB의 위상이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추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에 뭐 얘기가 나온 게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둔화를 좀 막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CB나 뭐 JOB 금리 인하 나설 텐데 주요 국가들이 통화 정책 언제쯤 좀 변동이 생길까요? 네, 미국발 예방적 금리 인하 도미노가 지금은 브라질,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와 같은 신흥국을 넘어서 9월부터는 유럽권, 일본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드라기 22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22 회의에서
9월 달에는 금리 완화와 관련된 힌트를 줬고요. 지난 7월 30일 날에는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예방적 금리 완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예방적 금리 인하로 유로화, 엔화가 절상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국제 수익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22의 정책 금리 예상을 보여주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유럽 표시 금리 스와프가 있는데요. 미국 FF 금리 선물과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국채 수익률도 사상 최대 수준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9월 22회에서는 CPP 이상의 예금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은행도 현재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춘다면은 은행의 수익은 악화되고요. 금리 완화와 관련된 역효과가 발생하지만 엔고를 맞지 못한다면은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디프레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방적 금리를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는 단기 정책 금리를 낮추는 안, 그리고 10년물 국채 목표 금리를 낮추는 거, 그리고 자산 매입 뿐만 아니라 본원 통화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네 가지 수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폭을 좀 크게 만들어 준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뭐 호재로 작용을 크게 했나요? 네,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89년 이후에 금리 인하 국면은 5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간이 비교적 짧게, 그리고 예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은 95년과 98년 두 번 있었습니다. 당시 다우 평균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함께 상승을 했고요. 미국은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7월부터 96년 1월까지 7개월간 세 차례 금리를 아주 완만하게 낮췄을 당시에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출렁거림이 없이 이전처럼 변함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반 동안에 빠르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FF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5.5%에서 4.7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당시 다우 평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V자형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FRB가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뜻하지 않는 미국의 예방적 금리 인하가 전 세계 주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간이 좀 길고 그 사이에 경기 불황에 빠졌던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경기 후퇴를 피하지 못했던 경우는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89년, 2001년, 2007년 모두 세 차례였었습니다. 장기간 경기 확장에 따른 피로도가 당시에는 누적이 돼 있었고요. 공이 똑같이 심각한 IT라든지 주택 버블이 발생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못 막았던 경우입니다. 다행히 2000년 IT 버블이라든지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국제금융 위기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1989년도 당시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우 평균이 견조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버블 정도가 약하고요. 은행의 대출 태도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FRB가 단기간에 강도 높은 예방적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충분히 미국의 경기 후퇴를 피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견고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통화 정책 변경은 우리나라의 주시장에는 미국 주가 상승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있고요. 환율, 또 외국인 투자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국 경제는 미국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다면 뭐 경기 확장이 좀 더 지속이 되고요. 소비 증가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주에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현재 오늘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4엔까지 절상이 됐는데요. 엔고가 찾아오면서 일본 기업들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재무구조상 상당히 커다란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 거래 비중은 한 20% 전후인데요.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리 인하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또 한국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 자금을 유입할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현재 좀 불안한 국면이 있겠지만 이런 국면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그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금리 얘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지난 주말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보복 관세 뭐 계속해서 장군멍군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미국의 맞대응 관세 품목들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수입품 1,10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에는 나머지 750억 달러, 무려 5,078개 품목에 대해서 5에서 10%라는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콩과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산물이 대부분이고요. 소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해당이 됩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것은 미국 제일주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협력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뒤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현재 25%였는데 10월 1일부터는 무려 30%로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9월 1일 예정되어 있는 1,114억 달러 상당의 3,243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기존에 10%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15%로 올리겠다는 대응 조치를 썼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 철수를 명령을 오더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는 미국 기업들을 철수시켜서 대체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그야말로 서로가 압박 전략을 쓰면서 공수가 치고받는 이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근본적인 걸 좀 제가 놓칠 뻔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잘 가다가 또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나요? 네, 중국이 7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은 장기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고요.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6월 2일 날이었죠. 중국에서 발표된 백서가 있었는데요. 미중 경제 무역 회담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협의 무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요.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상호 이익이 돼야지만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합의 뒤에 미국이 모든 관세를 철폐를 해야 된다. 또 중국 실정에 맞는 수입 요구를 미국이 하라는 거죠. 또 합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상호 균형에 맞아야 된다는 세 가지 원칙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중국이 뻣뻣하게 버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4차 관세 품목부터는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40% 전후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나 약세는 호재가 되는데요. 벌써 역의 그 외환시장에서 위에나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2위엔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내년 가을 대선 전까지는 무역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초조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양보해라라는 부분인 거고 중국은 양보 못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한테 양보를 좀 받아내야 되는데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들을 쓰면서 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낼까요? 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관세 무기가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서도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관세 외 다양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중국 흔들기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 문제인데요. 홍콩 문제에 더 깊숙이 개입해서 시위를 장기화라든지 과격화시킨다면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고요. 시진핑도 당내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완전히 손을 들고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달러 표시 채무를 갖고 있는 중국의 대기업이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작업들이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 외화 대출 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의 외화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국제 투자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꿔줘서 이를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가까이를 중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유동성 자금 부족난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IMF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이번 그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권한법을 통해서 화이 포위망에 미국 동맹국들을 좀 참여시켜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의 꿈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중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FRB를 통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달러와 약세 압력을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정부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책들이 좀 있습니까, 중국은?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2%로 분기별 통계를 발표한 92년 이후에 최저순입니다. 문제는 7월 달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IT 수출 부진뿐만 아니라 소비마저 정체가 되고 주요 제품의 재고 소진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면서 현재 3분기 GDP 성장률은 5.9%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하단이 6%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지금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 케어라든지 유아 보육과 관련된 인터넷 플러스 생활 지원이라는 새로운 그 단어를 써가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문화나 관광, 소비 촉진책도 발표하고 있고요. 지방의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재개발 사업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 지역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쇼파와 같은 내구재들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려가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원활하게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 제도를 개혁한 거죠.
우량 기업의 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4.5에서 3.5%까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로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하고요. 현재는 10억 달러 이상의 미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88개사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중국이 또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가젤이 상당히 높게 뛰는 그 운동을 묘사해서 가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고용이나 성장에 현저하게 뚜렷한 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뉴 리더 기업을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길게 진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6.5% 전후 성장은 어렵게 되고요.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중국 기업 배제 목록을 남발할 것이고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서프라이 체인망이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중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